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사실 아동학대 사건 시리즈로 가다 보니까요, 손도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속도 상하고 하다가 또 이렇게 목소리도 커지고 합니다. 여러분들 심정도 아마 같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건 그러나 우리가 이 사건을 돌아보는 것은 권일용 TV의 목적인 것처럼 다시는 반복되지 않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서로 한 번쯤은 다시 한번 논의하고 꺼냄으로 해서 또다시 2016년, 20년, 21년, 22년까지 이어지는 것을 어떻게든 우리가 모두 막아보고자 반추하는 이런 시간으로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정인이 사망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이 일면서 더 이상 아동학대 피해자를 만들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하지만 약 4달이 지난 2021년 2월 또 다른 안타까운 사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2021년 2월 8일 정오 무렵에 119에 다급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10살 된 자신의 조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였습니다. 신고를 한 사람은 이모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신고 1시간 만에 이들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아이는 욕조에서 익사한 상태였는데요.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에 아이의 몸에서 다수의 멍자국을 발견을 했고요. 이 사실을 경찰에 알린 것입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니까 이모 부부는 사고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0살인 조카가 말을 듣지 않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훈육을 하려다 결국 사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훈육을 하기 위해 아이에게 물고문을 했다는 황당한 진술이었습니다. 부검한 결과 아이의 얼굴, 머리, 목, 몸통, 다리 등 전신에 광범위한 멍이 관찰됐고요. 왼쪽 갈비뼈가 골절되고 식도에서 탈구된 치아도 발견이 됐습니다. 사인은 전신 피하출혈에 의한 속발성 쇼크 및 익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요, 온몸을 두들겨 맞고 물고문을 당해서 치아가 목에까지 들어가 있는 정도로 잔혹행위가 이어져서 사망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 이모 부부가 이제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10살 된 그 조카 딸을 사망하기 전까지 약 3개월 정도 같이 생활했다고 하는데, 자신들은 이제 훈육이라고 하지만 뭐 전신에 뭐 피하출혈, 뭐 멍이죠. 그리고 갈비뼈도 골절돼 있고 그 식도에서 그 탈구된 치아까지 발견됐다 그러는데 목에 이제 식도에 걸려 있었던 모양이네요. 이런 그 시신 상태로 봤을 때 도대체 이 아이에게 어떤 일을 한 거라고 이렇게 보이십니까? 뭐 결국은 부검 결과처럼 온몸에 피하출혈, 그러면 이 어린아이는 그냥 수해 온몸을 두들겨 맞고, 근데 이제 멍이 들어서 피하출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냥 손으로만 공격을 해서 생겼다기보다는 어떤 물체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피하출혈이 아마 정형화된 멍자국들이 아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발성 뭐 피하출혈 같은 거는 뭐 주먹으로 때리든지 이렇게 하면 나타날 수 있는 것이겠죠. 그 아이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까 이제 마음이 아프네요. 네. 결국은 사인이 쇼크 익사였는데, 이 사건이 앞의 사건과 다른 거는 부부 2명이 공동으로 이 학대 행위에 참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의미가 좀 다르다라고 봐야 할까요? 둘 다 같이 같은 장소에서 계속된 어떤 행위가 있어 왔다라는 것이 이어졌기 때문에 둘 다 이제 그 가해자로, 공범이라기보다는 둘 다 어쨌든 가해자죠. 가해자인 공범으로 판단이 됐는데, 일단은 자신들이 이렇게 아마 주장을 끝까지 하는 것은,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나는 내가 이 아이의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했다라고 하는 주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끝까지 이렇게 주장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 그 이모 부부는 계속 훈육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결국 그 경찰에서 그
이들이 그 휴대전화로 뭐 촬영한 영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걸 보고 이 이모 부부가 거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 그럼 과연 그들은 왜 그 뭐 자기 보통 그 조카들도 굉장히 자기 자식만큼 예뻐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그래서 예, 그들 그 10살밖에 안 된 그 조카를 뭐 살해한 걸로 봐야 되잖아요. 이거는 왜 이런 걸까요? 결국 아마 자기들이 끝까지 주장하는 것은 훈육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겠지만, 사실 이 행위는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정인이 사건 또 원영이 사건 전부 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냥 자기 감정을 무차별 표현한 것밖에 아니에요. 이건 무슨 이것을 훈육이다 뭐 아이가 잘 되게 한다라는 것은 그 명분으로 둘러싼 자신의 추악한 이 악마성을 아이한테 그냥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 살 아이에 대한 이모 부부의 폭행은 잔인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아이를 파리채와 손으로 약 4시간 정도 폭행했고, 이후 다시 파리채와 빗자루를 이용해 약 3시간을 서로 번갈아가며 폭행했습니다. 이후 양손을 뒤로 해 빨랫줄로 묶고 양발은 비닐로 묶은 뒤 아이를 물고문했습니다. 이모 부부가 직접 촬영한 당시 동영상에는 아이를 훈육하는 모습이 아닌 학대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아이를 학대했던 진짜 이유는 귀신을 쫓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이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중얼거린 이유가 바로 귀신이라며 조카를 3개월간 학대했던 겁니다. 아이의 이모는 무속인이었습니다. 이모는 귀신을 쫓는다는 명분하에 동생이 딸인 조카에게 자신들이 치우던 개의 분변을 강제로 핥게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3개월에 걸친 학대 속에서 사망한 아이. 그런데 아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모가 알고 보니 엄청난 사건의 피해자였습니다. 2019년 자택에서 아내를 10시간 넘게 폭행해 살해한 뒤 농로에 버리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일명 군산 아내 살인사건 피의자의 딸이었던 겁니다. 그녀는 당시 아버지의 범행과 어머니의 죽음을 세상에 알리면서 아버지로부터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렸다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지금 뭐 아이가 그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뭐 알 수 없는 소리를 중얼거린다고, 이런 피의자는 물론 이건 이제 피의자들 주장이지만요, 귀신을 쫓는다고 폭행을 했습니다. 다른 아동학대 사건하고 조금 뭐 같은 범위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좀 다른 범죄로 좀 봐야 되는 건가요? 이런 거. 이건 뭐 사실은 뭐 무속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 실제 밝혀지지도 않은 내용이고요. 자신들이 그냥 주장하는 것 뿐이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유사한 학대 행위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살인범인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그의 말에 따라서 행동을 교정하고 이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자신들을 복종하게 만들고 또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어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당했던 것처럼 너도 이렇게 한다면 분명히 나처럼 행동을 교정할 거야 라는 이런 어떤 그 연결고리 속에서 이런 행위가 이어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 그럼 교수님은 폭력이나 학대가 대물림 됐다 할 수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래서 이 대물림이라는 말이 사실은 참 적절하진 않은데, 대물림이라고 하는 개념이 결국 뭐냐면 자신들이 당한 모든 것이 훈육과 교육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학대라고 생각하는 주변의 도움을 못 받아서 그것이 전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만이 내가 이 아이의 행동과 잘못된 점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자신들만의 이런 편향 속에서 반복되는 것이 대물림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학대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이거 처벌 되게 중요하죠. 처벌 되게 중요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강력한 처벌과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법에서도 알려줘야 되지만, 치료적 개입, 소위 이 사람들을 뭐 심리 치료를 해주라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관념들을 좀 바꿀 수 있는 치료적 개입을 해야만
이 자들이 출소해가지고 또 재범을 저지르지 않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런 그 아동 학대를 좀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뭐 사회적이라든지 개인적이라든지 국가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첫 번째는요, 이것을 예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가족 내에서 은밀히 자행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감시하고 또 드러낼 것이냐, 찾아낼 것이냐에 대한 일단은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갖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가 좀 침해되더라도 감시하고 빨리 인지해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빨리 찾아내야 되고, 두 번째는 찾아냈을 때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법률적 대응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 아이를 어떻게 보호시설로 인계를 해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양육할 것이냐. 이 부모 아이들이요, 이런 학대가 있을 경우에 좀 이렇게 10살이 넘어가고 그 이제 자기 어떤 자아가 형성될 정도의 아이들은 내가 시설에 가는 건 차라리 그냥 두들겨 맞더라도 나는 부모하고 같이 있을래요라고 하는 자기 의사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기관이 어떻게 책임지고 끝까지 추적해서 어떤 그 해결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또 치료적 개입을 할 수 있는 이런 전반적인 논의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보는 건 그 법의 판단에 저희가 항상 이렇게 약간 격분하고 흥분하고 화가 나는 부분인데, 그건 이미 사건이 일어나서 처벌을 받는 거고, 그 전에 결국은 교수님 말씀하셨던 예방적인 차원에서 감시가 안 된다면 주변에 대한 관심이라도 좀 가지기 시작하면 그것도 하나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부터라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은 어른들이 봐야 돼요. 본인들이 의사 표현을 못하고 내가 지금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학대 흔적들이 보이거나 정서적인 갑작스러운 어떤 변화를 나타내면 아이들한테 불러가지고 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거 물어보는 건 무의미해요. 아이들이 무슨 일이 있었냐, 너 엄마한테 맞았냐, 아버지한테 맞았냐 이런 거 물어보면 아니라 그래요. 지금 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저 사람들은 내 부모와 나를 떨어뜨려 놓으려고 생각하는구나 이런 생각만 하는 것이 아이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아이들한테 진술을 받는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투입돼 갖고 이 상처가 왜 어떤 방식으로 또 기존의 어떤 생활 태도로 보여왔는데 갑작스러운 어떤 정서적 변화, 행동의 변화가 있다면 이것이 학대의 징후로 우리가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어떤 이런 그 시스템 이런 것들을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아동학대로 인해서 이렇게 사망한 아이들의 명복을 진짜 진심으로 빕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사건으로 오늘도 아동학대 시리즈를 마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뵐 때까지 또 많은 구독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